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라는 주제로 아까 소개 말씀드린 정경인 교수께서 20분 동안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되어가지고 파워포인트 발표를 해주셔서 약간 20분 앞에 나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동안에 앞으로 이게 파워포인트 여기 들리니까 저쪽에 좌우로 의자를 다섯 개 놔야 되겠는데? 의자를 네. 그래. 선생님 씨는 이쪽으로 오실 거예요. 몇 기다리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총괄 발제를 맡은 정경희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 현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역사교과서를 개정하려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벌써 역사교과서 시안을 내서요. 제3차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 역사교과서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역사교과서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체성까지 바꾸려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 그 주제인 그 대한민국의 그 역사적 정통성으로 잡고 역사교과서의 현 정부의 시안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곁들여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드린 발표문의 내용하고 이 파워포인트의 내용은 좀 다르고요. 이거는 제가 총괄 발제인 만큼 이미 다 아시는 내용으로 개발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우선 시작을 지금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현 정부에서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하니까 과연 그런지 사료를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1937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데 일본이 이 많은 나라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태평양 전쟁인 것이죠. 그런데 소련이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소련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질 않으니까 연합국의 일원인 소련을 들어오게끔 계속 재촉을 했죠, 미국에서. 그런데 들어오지 않다가 미국이 그 일본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소련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8월 6일에 이후에 이제 8월 8일에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니까 승기가 다 굳어진 다음에 참전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소련은 8월 8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8월 9일에 함경도로부터 한반도로 진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반도의 북쪽을 점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련은 태평양 전쟁에서 딱 엿새를 싸웠습니다. 그리고 엿새를 싸우고 3년 8개월을 싸운 미국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을 하나 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지한 것이 한반도의 북쪽 절반입니다. 근데 이제 소련이 들어왔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한반도를 분단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이 점령했던 지역은 다 공산화되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독지방은 공산화되었고 결국 독일이 분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의 공산화도 소련이 이 한반도에 진입했다는 사실로서 이미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 사진입니다. 이게 1945년에 이제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태평양 전쟁의 항복문서 주인식이 이루어지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도쿄만에 정박해 있던 미국의 미주리 함에서 이제 문서 주인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본 혼자서 패전국은 일본 하나고요. 승전국은 연합국이 이렇게 많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소련,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래서 여기 승전국의 대표들이 여기에 도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한반도를 대표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919년에 나라가 세워졌으면 여기에 우리의 대표가 있었어야죠. 그리고 이제 일본 외상 시게미츠 마모루가 서명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요, 조금 아까 보신 사진보다 이게 더 먼저 찍힌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이 장면이 영상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영상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이제 미주리함이 정박하고 있고 일본 대표단이 보트를 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올라온답니다. 근데 이 올라오는데 배로 올라오는데 일본 대표단 중에 이 그 대표인 외상 시게미츠 마모루가 심하게 다리를 절고 올라온다는 거죠. 왜냐? 상해의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에 의해서 그때 단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한쪽 다리가 날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 한쪽 다리가 의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결국 1919년에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다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해방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선열들이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그 1919년 건국 문제는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남한과 북한에 어느 쪽이 먼저 정부를 수립했나,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소련은 아까 8월 8일날 선전포고를 하고 8월 9일날 함경도로부터 쏟아져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경도로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평양으로 갔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휴전선 쪽으로 먼저, 휴전선이래, 38선 쪽으로 먼저 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한과의 그 여러 가지 연락이 되는 시설 이런 걸 다 끊어버리고 나서 이제 평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을 8월 말이면은요, 북한 지역을 거의 다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했을 때 1000km 떨어진 오키나와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에서야 인천에 상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련군에 비해서 한 달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시기도 문제지만 미국은 아무런 플랜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마스터 플랜이라고 전혀 없었고, 소련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점령한 지역에서 스탈린식의 말하자면 공산 국가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유럽에서도 스탈린에 해당하는 리들 스탈린, 그러니까 현지 지도자를 내세워서 공산화를 주도했는데, 북한에서 리들 스탈린으로, 작은 스탈린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소련군 88여단의 대위였던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귀국시켰는데, 이것이 이제 1945년 10월에 평양에서 있었던 소련군 환영 군중대회입니다. 여기서 김일성이 가슴에 달고 있는 것이 바로 소련군 훈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주체 어쩌고 하니까 다 지워서 없앴지만, 실제로 처음에는 이렇게 소련군 훈장을 달고 있었고요. 여기 이제 같이 있는 세 사람이 소련군 장성이에요. 치스차코프, 레베제프, 로마넨코입니다. 그래서 이 소련의 말하자면 리들 스탈린으로 낙점받은 것이 바로 김일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은 그야말로 북한은 그 스탈린의 의중에 따라서, 스탈린이 북한을 차지한 지 37일 만인가 북한을 단위로 하는 독립된 그 국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일 그 정부를 수립하라는 것을 비밀 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착착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탈린이 있고 리들 스탈린, 작은 스탈린인 김일성, 이 두 사람의 초상화를 내건 평양 시민들의 행진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사장마다 스탈린 초상화가 내걸리고 연설 끝마다 스탈린 동무 만세를 외치는 사회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가요,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련이 북한을 점령한 지 반년 만에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게 딱 6개월인데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플래카드를 여러 개 내걸었잖아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건 플래카드 2개에 주목하십시오. 여기 지금 이 컴퓨터가 별로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사진이 확실하게 안 나왔는데요. 이게 인민위원회라고 한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성립을 이제 축하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 플래카드가 중요합니다. 여기 위에 이 한자인데 잘 안 보이죠? 끊어져 있고 뭐뭐는 우리의 정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회자가요. 여기 있는 이 회자랑 같은 필체의 같은 글씨입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가 우리의 정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46년 2월에 만든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당시의 사람들이 정부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반년 만에 정부를 수립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말하자면은 우리 지금 좌파 역사학계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우리가 먼저 정부를 세웠다는 거죠. 우리가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승만 박사가 정권에 눈이 멀어서 먼저 정읍에 가서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걸 정읍 발언이다 라고 이제 표명을 하는데요. 정읍 발언을 간단히 보시면 정읍 발언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정읍 연설인데요. 이때 이제 남한을 순행을 하면서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승만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가 시기가 중요해요. 이게 북한에서 임시인민위원회가 아까 보셨죠. 2월에 수립되고 이거는 6월이에요. 4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뭔가 그 한반도에 이제 통일정부가 세워지기를 고대를 했는데 그게 결렬돼서 희망이 없어진 직후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한 내용이 이제 미소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고 통일정부를 고대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나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자. 북한에서 지금 위원회 만들었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은 몰랐어도 이승만 박사는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북한에서도 위원회 같은 거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 앞부분만을 뜯어가지고 이 사람들 주특기죠. 앞에 거 이렇게 문맥 다 끊어버리고 한 규정망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했으니까 이게 단정론이다 라고 하면서 이승만 때문에 통일정부를 못 세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 말에 요지는 이 뒤에 있어요. 이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4.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소련에 의해서 북한의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이승만 박사는 소련을 물러나도록 하자라는 게 여기에 주안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이것을 정읍 발언이라고 표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세워진 것은 먼저 정부를 세운 쪽은 다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유엔과 함께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잡았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 하면요. 미국이 그 전 47년 11월에 유엔 결의안 나오기 전까지 2년 넘게 한반도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정식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미국의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표류였다.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떠다니는 표류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47년 11월에 가서야 미국이 한반도에서 이제 통일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 당신들 힘으로는 어렵겠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유엔에다가 한반도 문제를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나온 유엔 총회 결의안이라는 것이 남북한 전 지역에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선거를 해서 이제 통일정부를 수립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 결의에 따라서 48년 1월에는 유엔 한국위원단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한국위원단이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북한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표단이 유엔에다 질의를 해요.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소련군이 막아서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러면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해라. 이렇게 돼서 이제 남한에서 총선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날짜가 5월 10일로 잡혔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 최초의 총선거인 50 총선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 총선거는 좌익이
전국에서 방해 공작을 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북한으로 그 관속에서 들어와서 숨어서 월북한 박헌영이가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이제 50총 선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하지 못하게 방해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총 선거를 방해하는 좌익의 공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수도 경찰청장을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고요. 좌익의 50총 선거 방해 중에 가장 컸던 것이 뭡니까? 제주 4.3 사건입니다. 제주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주에서 4.3 그러니까 50총 선거를 방해하려는 그것이 이제 가장 컸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과서 이번에 나온 역사 교과서 시안은 이 4.3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주제로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없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다 라는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제주 4.3 사건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제주 4.3 사건은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50총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제주도민들이 많이 희생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 4.3 사건의 발단 자체는 남로당의 그 제주도당에서 일으킨 4.3을 50총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은 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아니고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한 사건인데 방해한 사건을 역사교과서 시안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이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0총 선거 방해가요 얼마나 그 테러가 심각했는지 선거 전후한 닷새 사이에 좌익의 공격으로 사망한 경찰이나 후보, 선거위원, 우익인사 등이 40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닷새에 40명이 사망할 정도로 전국이 불안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총 선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50총 선거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무심히 보아 넘기는 사진인데요. 사실은 이거 하나에도 당시에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요, 이 후보를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요, 1, 2, 3, 4 이런 게 없고요. 1 짝대기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 6번째 후보는 위에 5개, 아래 하나. 7번째 후보는 위에 5개, 아래 2개 긋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 국민의 80% 정도가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그 민주주의의 선거의 4대 원칙, 보통 선거가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선거가 이제 무사히 이루어졌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비밀 선거도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 표를 접어서 넣어서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신들이 46년 11월부터 민주선거를 했다고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북한의 선거하는 거는 최근에 2011년 14년 선거 보십시오. 이게 2개 독립된 사진인데 거의 내용 같습니다. 모델이 약간 다른가요? 똑같아요.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어떻게 모두 다 찬성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후보, 우리 짝대기 선거를 해서 아랍의 숫자를 모르는 국민들을 데리고도 우리는 후보를 10명 가까이 놓고 그 중에서 한 사람 골라서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모두 다 찬성 투표를 합니까? 공산당이 정해준 후보 한 명이기 때문에 그 한 명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투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투표도 이 선거장 안으로 가면 그나마 그 한 명인 후보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백함, 하는 사람 흑함에, 검정색 함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비밀 선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거를 하고도 여태까지 자기네들은 민주 선거를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50총 선거라는 건요, 좌익이 암기 방해를 했어도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요, 등록률하고 투표율 둘 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의 투표율의 2배, 경우에 따라서 3배 정도를 상회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엔 위원단이 어떤 보고서를 냈는가 하면은 이번 선거가 유권자의 자유의사가 정확히 표현된 선거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결국 이 여러 가지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수립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거국적인 선거였던 것입니다. 거국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 총선거는요, 이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요. 이미 재헌국회의원 선거법을 통해서 친일 경력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첫 선거인 50 총선거는 친일파를 배제한 그런 선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원래 이제 북한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소련군이 막아서 못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 우리가 남한이 북한의 인구의 2배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100석을 배정하고 남한의 200석을 이제 배정했는데 북한의 100석은 비워둔 거죠. 그리고 이제 200석만 우선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 4.3으로 인해서 북한의 제주의 3개 선거구 중에 2개는 선거를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198명의 의원으로 국회를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5월 31일에 국회를 개원했고요.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했죠.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그때 제정된 헌법이고 그 헌법을 7월 17일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요. 국회의원 중에 196명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그 196명 중에 이승만 박사가 180표, 김구 선생이 13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80표라는 압도적인 다수의 표로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선출이 돼서 24일에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시면서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 내각을 짰는데 뭐 한간에서 뭐 우리의 그 이승만 박사의 뭐 초대 정부가 무슨 친일 내각이라는 등 조금 음해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연세대 유석춘 교수가 이거 밝혀내신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초대 내각은요, 교통부 장관하고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문교 장관 안호상 박사 이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이 광복군 참모장, 항일 변호사 이런 식으로 다 항일운동가로 포진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승만 초대 내각은 항일 내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김일성 내각이 자 보십시오. 무슨 일제 헌병보조원, 친일 밀정 이런 식으로 일제 검찰총장 이런 식으로 북한의 김일성 내각이 친일 내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구성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에 중앙청 앞에서 이게 이제 중앙청으로 한 것이죠. 삼은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을 했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50 총선거로부터 시작해서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했죠. 헌법을 제정했죠. 그 다음에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내각을 구성해서 정부 수립을 완료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한 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강기훈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총괄 발표상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로부터 5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느냐? 자, 50년 후에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행사를 했어요. 당시 김대중 정부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올해로써 건국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자, 건국이란 말 분명히 나오죠. 50주년 행사를 했고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제2의 건국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제2의 건국이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건국을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하나 이런 식의 그걸 했었는데, 자, 제2의 건국을 1998년에 했다라는 건 50년 전에 제1의 건국이 1948년에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또 10년 후에 2008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 이게 사진이 이래서 좋다는 거 아닙니까? 다 남아 있습니다. 자, 요 뒤에 이 컴퓨터의 질이 나빠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식을 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이명박 대통령 서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올해가 대한민국 건국 이거대로라면 건국 70년 기념식 해야 되죠. 그런데 교과서에서 이 건국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제가 이제 칸이 부족해서 1차, 2차 안 썼습니다만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국사교과서 다 모아다 놓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국정교과서 때까지는 다 대한민국이 수립했다, 성립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또 트집을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에 건국이라는 말을 안 썼다고, 이 당시 사람들도 건국이라는 말을 안 썼다. 왜 갑자기 건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무식의 소치입니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건국하면 국자, 나라 국자가 두 개 들어가서요. 동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에서는 같은 말을 두 번 안 써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1차 교과서부터 다 대한민국 수립 또는 성립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검정교과서가 나와요. 2002년에 한국 근현대사이고 악명 높은 교과서입니다. 2002년에 이 근현대사가 나오면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수립됐다. 그러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현재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완전히 이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8종 교과서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왜 교학사 교과서 하나 가지고 무슨 전교조니 무슨 단체들이 몰려가서 교학사 교과서 쓰지 못하게 한 적이 있었죠.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교학사 교과서 하나만 유일하게 건국이란 말을 썼거든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건국이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썼더니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힙니다. 교육부가 건국이란 말 빼라. 정부 수립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당시 이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국가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인재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하지 않았다면 언제 건국했단 말이요? 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육부 장관이 건국 기점설이라고 그래갖고 3가지가 있답니다. 우리 개인도 생일이 하나인데 대한민국의 생일이 3개예요. 그래서 건국 기점설이라는 이런 황당한 걸 내놨는데요. 제일 웃기는 건 첫 번째가 임시정부고 두 번째가 대한제국이랍니다. 세상에 뭘 몰라도 정도가 있어야죠. 대한민국은 공화국이거든요. 공화국과 제국은 이건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한제국이 건국기점설이래요. 가장 황당한 거는 고조선을 건국기점이라고 한 겁니다. 역사책에 보시면요. 고려는 왕건이 건국했다고 돼 있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럼 대한민국을 우리가 그 왕건과 이성계 조상으로 올라와야 될 판이에요. 그랬더니 조갑재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기자생활 44년간 대한민국 공무원으로부터 들어본 최악의 망언이다 라고 꼬집었어요. 이게 이제 왜 교과서에서 이렇게 했는가, 이게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6차 국정교과서까지는요 대한민국이 나라고 북한이 단독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7차 근현대사 교과서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대한민국을 정부로 하고 현행 교과서에 오면은 대한민국은 정부고 북한이 나라가 된 겁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써 있어요. 완전히 뒤집힌 거죠. 대한민국이었는데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나라고 이제 북한이 단독 정권이었는데 우리가 정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해요. 한반도에 세워진 2개의 나라 중에 우리 민족국가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북한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만들어낸 시안이에요. 이 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1월에 나온 시안이 대한민국 정부로 만들어 놓고요. 지금 정부는 19년에 건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권 수립 이렇게 이제 나란히 써놨는데 이것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먼저 나오고 북한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승만 박사가 정읍 발언으로 단정 먼저 수립했다. 그래서 북한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정권 수립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흔히들 이게 이제 잘 여기저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의미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엔 그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뭐 흔히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러죠. 영토, 주권, 국민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네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이게 우리가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그거에 나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이 국제사회 승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의 초청을 받아서 일본을 방문했던 거 이게 사진인데요. 48년 10월 20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도 2달이 지난 뒤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태극기가 개항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아직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승인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은 일제 시기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미국 국무부를 계속 들락날락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승인을 못 받았지만 그래서 대통령의 취임을 하자마자 8월 15일에 정부 수립 선포식 하기 전에 그 사이에 대통령 취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유엔에 우리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엔의 대표단을 파견해서 이게 장면 박사가 단장이고요. 조병옥, 뭐 모윤수, 김환란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일영 박사 뭐 등등 해서 대표단을 꾸려가지고요. 이 대표단으로 하여금 파리에서 열리는 제3차 유엔 총회에 가서 빨리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아라. 이승만 박사 자신이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 승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미리미리 떠나야 됐던 거죠. 당시 지금과 같은 무슨 아시아나나 하는 것 같은 국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 타고 뭐 기차 타고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단을 보내고 이게 이제 장면 박사가 대한민국 제1호 여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간 거고요. 그런데 승인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소련이 그걸 결사적으로 막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련 대표가 비신스키라는 유명한 학자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와서 필리버스터링이라 해서 마이크 잡고 몇 시간씩 연설을 해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해를 했는데 우리 뭐 대표를 향해서 미 제국주의와 이승만의 개가 앉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니까 우리나라 대표였던 조병옥 박사도 지지 않고 비신스키를 향해서 스탈린의 개가 짖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극적인 스토리입니다만은 폐회가 12월 12일이었는데요. 폐회 전날 밤 11시 58분에 가까스로 상정이 돼요. 그날도 비신스키가 방해를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 날 3시에 표결하기로 해서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쇠기 위해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라 대표들도 많았고요. 그랬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저께 전날 늦게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날 못 일어나는 사람들을 막 방마다 두드려서 깨워가지고 표결에 참석시켜서 유엔 총회가 폐회하기 직전에 간신히 이제 표결을 했고요. 48대 6이라는 큰 표차로 대한민국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승인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영어하고 불어로 써져 있는 195호입니다. 유엔 결의안. 여기서 이제 요 맨 끝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끝에 중요한 내용이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And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써보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 해서 이 빨간 거 보시면 아시지만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이게 이제 합법적인 정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이 문건을 이제 왜곡하기 시작해요. 교과서가. 그래서 국정교과서까지 아무 문제 없고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지닌다고 다 썼는데 금성교과서 이제 근현대사 교과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왜곡을 해가지고 무슨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이 실패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 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원래 있지도 않았던 한반도 내에 아까 분명히 인코리아라고 보셨죠. 근데 선거가 가능하였던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았던 구조를 집어넣어요. 선거 감시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합법적인 정부라는 둥 이런 구조를 집어넣는데 이게 누가 한 거냐? 이게 바로 그 고 리영희 교수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양대학교에 전환시대의 논리니 이 책은 이영희 교수가 1991년에 글을 써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코리아에 그래서 그 지역에서의 그와 같은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한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구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박원순 해서 이제 쭉 줄줄이 이 왜곡의 역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왜곡을 그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인 서옥식 씨가 몇 년 전에 오역의 제국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오역이라는 게 이제 번역 틀리하는 거기서 찝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이 리영희 교수의 번역이 좌파 언론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 오역한 사례다라고 지목했습니다. 근데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좌파 언론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오역 사례. 근데 제가 법학하는 다른 분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단순한 오역이 아니라 공문서를 거의 위조 내지는 변조한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현 정부는 이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이라는 거를 그럼 어떻게 했느냐?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유엔 승인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하나를 건너뛴 것 같은데 유엔군의 6.25 전쟁 참전 근거가 돼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48년 12월 12일에 유엔에서 결의를 할 때면요. 우리가 48년 8월 15일에 이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북한은 미리 다 세워놨던 나라를 우리한테 단정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일부러 발표를 늦추고 있다가 우리가 8월 15일에 하니까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48년 12월 12일에 파리에서 유엔에서 결의를 할 때는요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The only Sochi government in Korea. 한반도에서 우리 ROK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동시에 무슨 뜻이냐면 북한은 불법적인 정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1년 반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6.25 전쟁에서 유엔군이 우리가 승인한 합법적인 정부를 왜 너네 불법적인 정권이 침략을 하냐 이래서 이제 이때 유엔군이 창설돼서 참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195호가 유엔군의 참전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예 이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치 못하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더라도 현 정부의 역사교과서 시한이라는 건 뭐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직 반밖에 못했습니다만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